네,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현 운용력과 3월에 또 2주차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첫 번째 좀 봐야 될 거 환율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환율 같은 경우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도 네. 사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해서 포격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렇죠. 화재가 발생했다. 예. 이 부분이 국내 원달러 환율을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 요건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해서 포격이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 유럽인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옛날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연결이 그렇게 그렇죠. 되군요. 그렇게 되니까 예, 이제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면서 음. 그 부분이 유로화의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네. 유로화의 급락이라는 부분은 달러의 강세로 연결되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로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11월 때부터 들어왔던 물량이 남아 있었는데, 그 물량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차 손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나타난 그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환율이 이제 연중 고가를 넘어가 버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장 끝날 때가 1214.5원이었는데 네. 실제 여기 환율에서는 1217원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꽤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한 2.14% 정도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네. 거의 한 주간에 1% 상승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갔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한 주 동안에 1% 상승했고 연초 대비해서 2.14니까 그게 크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고가를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아직까지 고가가 어딘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이 생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안전자세를 할 수 있는 달러의 강세, 이렇게 네. 나타난 거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한 주간의 이제 환율 흐름인데, 네. 이제 유로화가 밑에 보면은 3% 하락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러시아의 루브라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30이네요, 그죠? 30.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로화가 3% 하락했고 신흥통화가 1.4% 하락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조가 되면서 1% 정도 하락했다 되겠죠. 한 평균치 남들 깎인 만큼 깎인 거군요. 그죠? 예. 반면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2.1% 상승했고, 예.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통 그렇죠. 포함이 되니까 예. 엔화도 이제 0.6% 상승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보다는 이제 안전 자산 쪽으로 좀 더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단기 약재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원전 문제는 예. 지금 뭐 러시아 푸틴 같은 거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을 다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전력 자체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프라 다 끊어버린 다 거죠.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이 준비했었던 뭐 전략했었던 부분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서방 국가나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기화될 거냐라는 부분 아직까지 봐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특히 방사능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이어질지는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주요 수급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별로 다 갖고 오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지난주 사거리밖에 없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28일 월요일 같은 경우 외인들 좀 들어왔다가 예.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양시장 모두 커진 배경이 나타나겠죠.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네, 보면 네.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니까 네. 여기서 같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고,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네. 한 3,000개 정도 외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물과 선물 모두 다 매도하는 흐름, 거의 다 기관까지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럼 오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상수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띠는 업종이라든지 중심에 서는 업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자체도 여전히 차별화가 가능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네. 환율이 고가가 나왔느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환율의 고가가 형성되는 시점까지는 좀 더 외국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잘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주요 수급 동향 시장별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 영향은 아무래도 거래소가 네. 코스닥보다 더 크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왼쪽이 그렇죠. 거래소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외인들이 샀던 물량들이 꽤 남아있었던 케이스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시작하기 전까지는 7조대 정도의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있었고, 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가 6,600원 정도 매도하면서 6조 5천 정도 남아있다는데, 이쪽에서가 매수를 했었던 평균 단가가 1,190원 정도 됩니다. 환율이요? 네,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1,205원, 7원까지는 해봐야 1%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네. 그 정도로 한차손이다라고 얘기할 거리가 없는 부분인데 이제 추가적인 환율이 상승하면서 2% 이상 환차손이 벌어진다 되니까 네. 문제는 고가가 어딘지 모른다는 부분이 네. 외인들의 매도가 나타난 그런 부분이 된다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연속 순매수와 규모는 작지만 들어왔었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지난주에는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은 누적 매도가 여전히 이어진다 이렇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네, 아직까지 큰 그림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수치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국 쪽으로 얼만큼 좀 돈이 들어왔는지 좀 체크해 보죠. 먼저 이제 밑에 있는 것이 주식회 펀드 네. 흐름인데 이게 기준이 이제 2월 24일부터 네. 3월 2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과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우선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선진국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선진국에서 유럽이 특히 서유럽이 엄청난 자금이 유출된 모습을 보여준다 돼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66억 불 정도가 유출이 되었었는데 예. 실제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더 많은 유출이 나타났을 걸로 봅니다. 그게 빠져 있고요. 예, 시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당사국이 현재 유럽이 돼버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유럽에서가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전력 생산이라든지 앞으로 모든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유럽의 직격탄을 만들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 결국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그렇게 자금이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이 원체 많이 빠지니까 글로벌 전체가 빠지는 양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반대쪽이 이제 신흥국인데 신흥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 보게 되면은 이제 GEM 전체적인 글로벌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예. 소폭의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제가 아시아 쪽에서는 여전히 유입되는 구조를 보여줬었다 되지만 전주보다는 감소를 했다 정도.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포함을 한다면 네. 거의 유입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반사 이것 좀 얻는 쪽이긴 한데 예.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자재나 이런 것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를 나중에 보겠지. 지금 당장 이쪽도 역시 부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은 유럽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죠. 신흥국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그림 역시 변동이 크게는 없다. 이렇게 좀 볼 그죠. 수가 그러니까 있겠네요.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완화가 네네. 되는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네. 빠져나간 자금이 대부분 미국과 그 다음에 신흥국 아시아 쪽으로. 신흥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되겠죠. 예.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2.82% 급락이 나타났다 되죠. 예. 그럼 이제 이런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는 이제 10.13% 하락을 했다 되는 거고요. 네. 앞전에 1월달 저점 대비했을 때는 한 1% 정도의 상승 정도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대에서는 현재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과 추세 하단 자리대 지지를 받아준다. 예. 이 라인들을 지켜주고 반등을 해준다면은 뭐 여전히 기대를 해도 좋은 그런 모습이 된다가 되지만 예.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점을 새로 한번 만드는 과정도 나타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은 오히려 올라가는 쪽에 좀 더 두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네. 그러냐면 시장에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선도주가 현재 나왔죠. 시장에서 제가 선도주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선도주가 나온 상태에서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는 이제 언제 해소가 되느냐. 결국 이제 러시아도 이 부분에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군요.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하는 부분이 지금은 서방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이 바뀌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3차 협상에 들어간다 되기로 하고 있고 네.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전이라든지 기간 설비를 이미 어느 정도 장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협상에 들어가서 얻을 거 얻어가는 것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이런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했을 때는 사실 전쟁이란 부분을 우리가 예상치 못했다 악재다라고도 하지만 이 부분은 해소가 된다 했을 때는 V자 반등이 가능한 형태가 되기도 하겠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테일리스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을 더 크게 뽑는다라기보다는 바닥 정점을 어디서 만들어 주느냐 결국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3월 2주차입니다. 이제 시장 전망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대형 코스피 지수로 대응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예.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MSCI 코리아 인덱스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야, 비슷해? 그러면 이제 연초 대비해서 8.13% 하락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3.65% 정도 상승을 했다가 되는 거니까 방금 봤었던 MSCI 코리아 인덱스보다 한 2% 정도가 부족하다가 되겠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게 있다는 거죠. 아니죠. 아니, 반대말. 상대적으로 예. 이제 MS 코리아 인덱스는 10% 하락했는데 8% 하락했다. 예. 이 차이가 뭐냐? 환율인 거죠. 아. 환율이 아까 2.14% 상승했었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이제 환율이란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MSCI 코리아 인덱스가 하락한 부분이나 국내 증시가 하락한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단 자리에서 똑같이 지켜주느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지수를 기준할 때는 2645포인트에서 2658포인트 이 가격이 지지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박스권에서 아직까지 흐름이 이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박스권의 중간마디 가격이 2705포인트 정도 되니까, 예. 그 라인대를 이번 주에 올라타느냐 역시 중요하다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라인대 올라타주고 이번 주 안에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위쪽으로 무게를 좀 실어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업종별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움직였었는지 볼 텐데요.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1.37% 상승했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난주는 상승했다는 얘기죠. 오른 게 더 많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코스닥에서가 3.2% 급등이니까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주거보다는 중소형이 여전히 강세를 띄워줬었다. 이 부분인데 결국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율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대형주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IT라든지 은행 보험 같은 금융과 자동차 이런 시총 상위가 약세를 띠는 거죠. 반면에 강세를 띄었다는 쪽은 유틸리티가 뭐 10%대 급등인데 이건 이제 방어 쪽이고. 그죠? 방어라는 개념보다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그렇죠. 이 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 그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강세를 띄었다는 쪽은 철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철강은 앞전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결국은 철강 생산도 꽤 하는 곳이었었는데 네네. 거기서 생산을 못 하는데 워낙에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쵸. 이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만큼 유럽 자체적으로도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단가가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뭐 중남미나 이런 국가들이 생산해서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는 만큼 이쪽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네. 근데 조선기계는 뭐 계속해서 얘기했던 조선과 방산 이런 쪽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네. 건설 역시도 상당히 강하다 되겠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쪽이 강한데 반대로 항공 쪽이 약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관점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네. 되기도 하죠. 그 항공이 약했던 거는 유가 때문에 그런 거죠.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노선이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쪽에 대한 운행 자체가 좀 차질을 빚는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철강 쪽에서 이제 두 번째가 제일 높은데 철강 내에서도 좋은 종목을 고른다면 거기에서는 또 실적을 보면 되는 겁니까? 철강은 다들 쌉니다. 거의 대부분 다 싸고 아무거나 아무나 골라도 돼요? 골라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철강 내에서도 사실 상승폭이 크게 나온 거는 대한제강이라든지 뭐 한국철강 같은 약간은 중소철강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던데 네네. 밸류적인 부분은 다 쌌었습니다. 다 그렇구나. 쌌는데 대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는다 되니까 네. 대형보다는 중소형이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는 대형 쪽이 밸류상으로는 더 싸다가 되는 거고요. 예. 철강 안에 또 비철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철금속은 이제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것이 고려 아연이 되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비철금속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치솟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예. 근데 시세가 그나마 반영이 덜 된 쪽이 아연 쪽과 구리 쪽. 네. 그래서 풍산이라든지 뭐 LS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철강 쪽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철강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철강 지수를 보게 되면은 철강 업종 같은 경우 간단하게 볼 때 연초 대비해서 현재는 8% 정도 상승했고 네. 최근 들어서 한 10% 정도 올라왔다가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철강 업종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 제가 건설을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네네. 것이 추세를 넘어간 쪽. 그러니까 이제 철강 업종도 보게 되면 작년 5월 달에 고가를 만들고 쭉 하락 추세를 만들었었죠. 네.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제 우리가 채널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채널 패턴의 3단을 돌파한 그림이 나타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추세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쪽은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 또는 행보 상승 이런 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보수적으로 거죠. 봐도. 예.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선도주로서 역할을 한다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선도주입니까? 네, 선도주라고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강 이게 쪽을? 예. 시장에서 선도주라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선도주라고 얘기를 밀고 하는 건데 있는.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사실 철강만 온 것이 아니라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방산은 뭐 상승 추세 고가를 안 넘어간 케이스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도 추세를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다 같이 빠졌다가 수혜를 받는 쪽이 먼저 부각이 된 거고 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될 경우는 악재로 인식이 됐던 쪽 역시도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먼저 움직이는 쪽, 그 다음에 움직이는 쪽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선도주라 말씀드린 건데 지금 현재 추세를 넘어간 그림이니까 이제는 그러네요. 상승 추세로 가는데 밸류적인 메리트나 앞으로 실적 모멘텀은 더 좋아진다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여전히 시장에서 중심에 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 볼게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네, 코스닥은 이제 낙폭이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훨씬 더 컸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반등도 빠르게 나왔다 되는데 기술적 반응하면 나왔다가 저점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서 결과적으로 박스라는 거죠.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 박스인 구간에서 지금 중간 바디 정도는 한 번은 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거로 전망했는데 네. 사실 코스닥도 많이 나눠집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쪽 강세 그렇죠. 뛰고 예. 그다음에 특별히 강세 더 뛴다 되는 것이 엔터주. 엔터. 엔터주 같은 경우가 시총도 높은데 예. 그쪽에서가 강세를 띄면서 올라간 케이스인데 네. 한 차례 정도 이제 차익 실현과 승부르기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서 중간 마디다라고 할 수 있는 885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를 지켜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85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3월 2주차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이거 수요일 날 또 한 번 또 이렇게 대선이 또 있어서 네. 이번 주도 4일 동안만 열리게 되는데 그죠. 어떤 것들을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다만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차 협상이 있는데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대선이 있죠. 예. 그래서 대선 휴장이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월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MSCI 이머징 러시아가 이제 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3월 10일부터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얘기하기 힘든 게 뭐냐면 예. 보통 이제 9일날 종가를 기준으로 리밸런싱 하게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휴장이다 보니까 목요일날 적용이 되는데 이게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유입이 될 거냐 아니면 종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 좀 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 예상할 때는 이제 목요일날 장 초반부터 꾸준히 유입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요일날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편출 부분이 네. 이날 또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가 될 지난주 것이고요. 금요일 날 말씀해 네. 주셨죠. 그다음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높아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워낙 커진 케이스라서 이쪽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긴축 그런 쪽이 되겠죠. 거. 네.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부양책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가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의 증시도 워낙 크게 무너진 그런 케이스인데 네.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높아진 부분이 이게 돈을 쪼인다 해서 풀려질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커진 부분이 경기의 회복을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의외로 부행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예.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11일 날은 이제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편입이 되죠. 네. 만기일 날 편입이 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KRS 300이라는 지수와 ETF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 빅 해가지고 뭐 반도체 그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넷 예. 게임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이쪽에 ETF 그 K 뉴딜 ETF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편출되고 LG 솔루션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금 이동이 한 번 또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금요일에 한번 있군요. 그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전략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크게 변동 없는데 저는 이제 선도주 강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시총상의 약세 이 부분이 완화가 되느냐 결국 그 부분인데 뭐 시장에서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반등의 세기와 속도의 차이다 이 부분인 거고 사실 지금은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 업종별 등락에서도 봤듯이 강세된 쪽은 굉장히 강한데 그쵸. 지수가 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잘 골라야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 200 내 경기가치주 중심이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편출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
소재 쪽에서가 철강과 비금속. 비철금속. 뭐 예. 철강은 뭐 다들 많이 아실 거고 네. 비철금속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신재생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해서는 건설, 조선기계, 방산 다 예. 똑같죠. 그러네요. 근데 해운은 약간 부담되는 위치라서 해운은 지금은 약간 관망설 가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습니다. 해운 빼고요. 네. 그다음에 지수강세 시에는 IT와 자동차, 그다음에 증권을 같이 증권까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이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를 폐지하건 거래세를 폐지하건 이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종목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LS입니다. 앞전에 네. 한번 사실 추천했었는데 네. 1월달 시장 무너질 때 손절가를 이탈해가지고 아하. LS 같은 경우 주력자 회사의 LS 전선 네.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LS 전선이 쓰는 데가 해저 케이블 그 다음에 풍력용 케이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실제적으로는. 신재생.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자체에서 LS 니코동 제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기동이나 기금속, 황사 이런 쪽에 대한 가격 상승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쪽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것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배구조, 정부와 금융위에서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는데 나중에 잘 안 지켜지면 법안 쪽으로 그러겠죠. 바꾼다 주는데 자회사 성장을 제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LS 같은 경우 지주회사로서 LS 전선에 대한 지분을 거의 100% 가지고 있는데 디스카운트 될 게 그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LS 전선 같은 경우가 1년에 영업이익 2천억 이상을 내는 회사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그걸 다 가면 너무 싸진다가 되죠. 그래서 많이 제한이 된다면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아이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재련 수수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동재련 수수료 이미 이쪽은 10% 이상 인상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럼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간단히 옆에 이제 밸류를 보게 되면 밸류는 여전히 싸다가 되겠죠. 그러네요. 뭐 4.7. 퍼로 따질 때 작년이 한 6.2%, 5.4. 예. 현재가 5.4%니까 예, 예.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급증이 나타난 케이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여전히 좋다 그러는데 주가는 뭐 예전에 비하면 여전히 싸다 이렇게 그러네요.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박스권의 하단 자리다라는 자리부터 지지가 나온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라서 이제 거래량의 증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51,700원에서 51,700원 네. 정도. 그러니까 현재 전일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4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1차를 61,500원, 2차를 7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였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